양악수술하고 무턱 생겨서 마음고생 중인데 어떤 사람 블로그 가봤더니 자기가 양악수술 잘했다고 하는 사진들이 죄다 무턱이네요. 무턱 만들면 얼굴이야 작아 보이겠죠. 더 못생겨 보여서 문제지. 거기서 수술한 건 아니지만 양악이 장땡인 줄 아는 의사들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한 번 수술했다가 몇 년 동안 고생이네요.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블로그 썼던 뭐 어떤 선생님을 비난하고 그러고 싶은 내용은 아니고 이 환자분 역시도 그분한테 수술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를 말씀드리면 한 7, 8년 전이죠. 근 10년 전에 이제 지금은 없어진 병원이죠. 화이트 치과라고 그 치과 병원에서 양악 수술을 엄청나게 홍보하고 광고하고 막 진짜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양악 수술을 시킬 정도로 엄청난 수술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굳이 양악이 필요 없는데도 양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그 이미지가 생겼냐면 성형수술의 끝판왕. 양악을 하면은 뭐 옥돌매도 이뻐진다. 뭐 이것만 하면은 얼굴은 다 예뻐지고 갸름해진다. 막 이런 어떤 일반화 논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걸 마케팅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 사이에서 끝판왕, 성형수술의 끝판왕은 양악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만들어졌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조금 비대칭이 있거나 조금 무턱이거나 뭐 조금 돌출이 비면 무조건 양악.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는 양악해서 인생이 바뀌었고 남편이 바뀌었고 여자가 바뀌었고 팔자가 바뀌었고 연봉이 바뀌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미지 메이킹을 막 해준 거죠. 이제 거기에 방점을 찍은 게 이제 렛미인이라는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에서 막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억압되거나 또는 차별받고 나서지 못하던 사람들이 뭐 거기서 하는 어떤 메이크오버 수술을 통해서 또는 메이크업 또는 스타일링 또는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나이스한 모습으로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아주 막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이제 방점을 찍었죠.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양악 수술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환상을 가지게 된 어떤 정점을 찍었던 시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서 양악이 장땡이다. 이런 말들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양악 수술을 하는 병원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그 당시에. 옛날에 제가 트레이닝 받던 시절만 해도 양악은 대학병원에서나 하는 거지 개업가에서 하기엔 너무 위험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막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났죠. 그래서 양악하는 병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수술도 엄청나게 해대면서 사망사고들도 나오고 또 엄청난 부작용들도 만드는 그 시기를 우리가 함께 겪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양악 수술이 막 그렇게 성형수술의 끝판왕 이런 상황에 이제 여론이 또는 마케팅으로 만들어진 그런 분위기가 막 창궐하던 시절에 양악 수술 함부로 하지 마세요 라고 누군가가 짖었다면 떠들었다면 그 소리는 그냥 묻혔을 거예요. 왜냐면 돈으로 한 달에 수억씩 써가지고 광고를 해대고 강남바닥에 돌아다니는 버스에는 전부 다 광고가 붙어 있었고 강남역 또는 압구정동 요런 데로 돌아다니는 버스에는 전부 다 성형외과 광고가 있었고 지하철에는 모두 성형외과 광고가 있던 시절이에요. 수술 전후. 뭐 심지어는 라디오 광고에서도 뭐 수술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 시절이죠. 근데 그렇게 분위기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 성형수술은 신중하세요. 여러분 돈 들여서 수술한다고 무조건 얼굴 작아지고 V라인 되는 거 아니에요. 양악 수술한다고 무조건 인생이 바뀌고 남자친구가 바꾸고 직장 연봉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누군가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겠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죠. 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내 인생이 바뀌는 거고 내 외모가 바뀌는 거고 내 연봉이 내 배우자가 바뀌는 환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시작할 때 이제 이런 상황을 조금 뭐랄까 이미 벌어진 건 어떻게 할 수 없고 그걸 주워 담으려고 어떤 재건 수술을 시작하게 됐고 계획하는 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고
그나마 한번 뭐 남이 듣던 말던 지져놓자, 떠들어 놓자. 그러면 시간이 흘렀을 때 누군가 그걸 알아보고 한두 명이라도 본인 수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내가 들이는 시간과 노력과 어떤 그런 거에 비해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인가? 라는 거에 어느 정도 살짝은 회의도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뭐 양악수술이 최고고 내가 하는 수술이 최고고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항상 본인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 말고 내가 이걸 가졌을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가장 흔한 마케팅 중에 하나인데 자동차 마케팅 중에 그런 거 있죠. 월 29만 원이면 이 차를 소유하실 수 있어요. 이런 광고 한때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 기억에 중형차 그냥 중형 세단 자동차가 월 29만 원이면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광고들을 꽤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29만 원이라는 수치를 기억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29만 원 정도면은 그 당시에 한 달 교통비 정도 되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한 달 교통비로 쓸 돈으로 내 차를 가질 수 있다? 솔깃하잖아요. 그러면 그 차를 갖고 싶어. 차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한테 그 광고는 굉장히 메리트가 되고 그 광고는 굉장히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차량 가격이 예를 들면 뭐 3천만 원인데 1,500만 원은 3년 후에 내세요. 그리고 1,500만 원에 대한 분할 할부금을 뭐 3년 동안 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두고 어떤 사람은 빚을 전가한다고 야 1,500만 원 나중에 내면 3년 있다 그 차 중고값이 1,500이 안 되면 그러면은 실제로는 돈을 더 내야 되잖아요. 3년 있다 그 차를 팔아버리고 중고가로 팔아버리고 1,500만 원을 갚으면 그냥 뭐 한 달에 29만 원 내고 탄 게 되겠지만 근데 1,0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1,500만 원이.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누구도 찝어주지 않고 29만 원이면은 자동차를 내 걸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차를 훅 계약을 하고 카드빚에 허덕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수술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수술하면 이렇게 돼. 뭐에는 무슨 수술. 뭐 이런 식으로 1대1 매칭하는 것들이 많죠. 얼굴에 지방이 많으세요? 얼굴 지방 흡입. 이중턱이세요? 턱 지방 흡입, 근육 묶기. 입이 나왔어요? 양악하세요. 또는 무턱이세요? 그러면 양악하세요. 코가 낮으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1대1 매칭하는 수술들이 아주 쉽죠. 그리고 나한테 마음속에 화살처럼 정확하게 표적을 타겟팅을 해서 찔러주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고 보면 그런 거 있죠. 뭐 보톡스 10,000원, 코필러 50,000원, 뭐 얼굴 처져서 고민 있는 사람한테 뭐 레이저 리프팅 100,000원. 그 정도면 해볼 만하지 않아요? 윤곽 주사 30,000원. 이건 뭐 그냥 저녁 한 끼 근사하게 먹을 거 참으면은 얼굴이 갸름해진다는데 해볼 만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도 많은 마케팅들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또 다른 것들이 많죠. 어떤 안과에서 그런 광고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라식 수술 비용이 부담이 되세요? 안경 하나 값이면 라식 수술을 할 수 있어요. 안경 값이 얼마냐? 30만 원. 그럼 30만 원 안경 하나 맞출 가격이면은 라식 수술하고 안경을 벗을 수 있다고? 세상에 이런 혜자스러운 게 어딨어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병원에 가면은 환자분 각막이 어쩌고 뭐 환자분 눈 상태가 어째서 비용이 이거가 추가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 150만 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돼서 환자를 불러 모으는 이런 광고 마케팅 기법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해주는 거에 이면에 뭐가 있을지 한번 꺾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건 너무 유혹적인데?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러면 그 이면에 안 좋은 면은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한 번은 꺾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누가 생각해도 너무 혜자스럽고 너무 막
나이스한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그게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요. 좀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경험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다 사기꾼 같고 다 나쁜 것 같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와중에도 그 과정에서 양악수술에서 진짜 인생이 바뀐 듯이 아주 예뻐지고 아주 나이스해진 그런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100명 수술에서 한두 명 그렇게 되고 한 10명이 아주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그럼 그 수술은 의사 입장에서는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상업적으로는 그거를 한두 명 잘 된 거를 막 이렇게 널리 알려서 광고해서 더 많은 환자들을 수술하고자 하는 게 사실 저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쪽 미용업계에서의 가장 흔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무조건 내가 했는데 아니니까 나쁘다. 이런 얘기도 틀린 얘기고 내가 해봤더니 좋으니까 좋은 거다. 이런 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수술 받은 환자들한테 어디 가서 후기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그 이유예요. 왜냐하면 어떤 환자가 잘 돼서 후기를 쓰잖아요. 욕하는 건 차라리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잘 돼서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90% 이상의 환자들이 그 환자 몇 미리 한 거예요. 그 환자 어떻게 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딱 그만큼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환자마다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뼈 모양, 피부 두께, 얼굴 구강구조 생긴 거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예뻐졌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예뻐지겠지라는 그 논리적 추론이 인간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술하고 저한테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결과가 좋아서 제가 후기 쓸게요. 그러면 제가 쓰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그 환자 설득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 환자는 이래서 이렇게 한 건데 환자분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환자분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왜 말이 달라져요? 그 친구는 그렇게 해주고 왜 난 안 해줘요? 이런 식으로 또 판단하시는 분들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답식으로 사람이 마음 흘러가는 방향을 눈에 보고 있으면서도 말리지만 못 말리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혼재해 있는 세상에서 이런 글을 보고 양악은 진짜 나쁜 거구나. 양악이 장땡이 아니구나. 응? 이런 의사들은 정말 나쁜 의사들이야. 면허를 취소시켜야 돼. 막 이런 얘기들이 또 막 댓글로 달릴 수 있고 달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아주 옳지는 않아요. 개중에 아무리 수술을 개발세발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의사도요. 간혹 잘 되는 경우 생겨요. 그러면 또 그 잘 되는 경우 막 보여주면서 나 잘하지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자기가 수술한 거를 계속 리마인드 해보고 리뷰해봐야 돼요. 그래서 뭐가 빠졌고 뭐가 부족한지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태생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그 자뻑에 빠졌다 그러죠. 이 자뻑에 빠진 경우가 의사들도 있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자. 그래서 조금은 중립적으로 양쪽 면을 한번 다 보는 그런 시각을 기르자. 그게 지금 제가 환자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